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통신 중에서 정보 전송의 다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이 다중화, 멀티플렉싱이거든요. 예. 다중화 멀티플렉싱 기법이란 데이터의 링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디바이스가 단일 데이터 링크를 공유하여 다수의 디바이스들이 단일 데이터 링크를 공유하여 전송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기법으로 정의된다.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기법. 효율적이면서 값이 적게 드는 기법이죠.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다수의 디바이스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신호들이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다중화 과정이 이거 멀티플렉싱 이거죠. N개가 한 개로 나가는 거, 이게 다중화죠. N개의 디바이스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선으로 나가는 거, 다중화 과정. 링크를 통해 수신된 이게 받는 쪽이죠. 신호를 출력 디바이스에 일치시키는 역다중화는 한 개를 N개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중화시키고 다중화시켜서 최종 목적지에 가는 거죠. 만약 다중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말기 개수만큼의 모뎀이 필요하므로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이 모뎀이 1대1로 다 있으면 모뎀이 N개가 필요하게 된 거고, 모뎀 장치가 뭡니까? 모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장치가 모뎀이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만큼의 다시 이제 라인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라인이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N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비용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N 개를 하나로 쏴주고, 그 다음에 입력받는 축은 다시 N 개로 퍼뜨려주는, 이런 게 멀티플렉스, 다중화, 디멀티플렉스, 역다중화. 다중화는 이렇게 하나를 보내주는 거, 역다중화는 다시 N개로 바꿔주는 거, 이게 역다중화, 디멀티플렉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중화는 세 개가 있어요. 그게 주파수, 프리퀀시, 디비전, 모듈레이션, 멀티플렉서, 다중화.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서, 시분할 다중화, CDM, 코드 분할 다중화. 이 코드 분할 다중화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다중화 부분에서 다룰 부분은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하고 시분할 다중화. 이거.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화 중에서도 시분할 다중화는 두 개가 더 있거든요.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와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이렇게 총 3개.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분할 다중화 중에서도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해서, 이 3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3가지 종류의 다중화 기법에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 시분할 다중화, 코드 분할 다중화가 있고, 시분할 다중화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멀티플렉스의 대표적인 예가 허브입니다. 우리 허브가 뭐냐면, 집에 컴퓨터가 2대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두 선이 그 허브에 연결되게 되죠. 허브에 연결돼서 이 허브에서 이제 이게 인터넷 회사로 연결되게 되죠. 인터넷 회사로. 예, 이런 식으로. 집에 컴퓨터가 2대 있으면 랜선이 2개잖아요. 이 랜선이 이제 허브에 연결돼서 이 허브에 연결된 라인으로 하나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멀티플렉스의 요는 이거죠. 이 2개의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뭉쳐서 한 선으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뭉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퍼뜨릴 것이냐, 이게 관점이잖아요. 예,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다중화 멀티플렉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주파수 분할 다중화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여기 보시면 다중화가
다중화라는 의미 중에 여기 보면 모뎀이 들어갔잖아요. 모뎀이 들어갔으면 이건 이제 그거 끝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놓는 거죠. 아날로그로.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중화가. 그래서 다중화기가 모뎀이 필요 없이 다중화가 모뎀 역할까지 겸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모뎀까지.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이제 디지털 신호가 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디바이스 2대에서 막 들어와. 이걸 이제 다중화기 멀티플렉스가 받아서 이걸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바꿔서 보내주는 거죠. 아날로그로 바꿔서 이제 그걸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주파수 분할 다중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데이터 링크의 주파수 대역폭을 몇 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이게 이 그림이 잘려서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게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 주파수 대역을 채널이라는 걸로 세분화시킨 거죠. 이렇게 채널이라는 걸로 세분화시킨 거죠. 이걸 이제 서브 채널이라고 부른 거죠. 채널, 서브 채널. 그냥 이제 서브 채널, 하는 거 재구성을 한 다음 각 부 채널을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할당한. 그러니까 각 채널마다 디바이스가 하나씩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디바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컴퓨터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계가 채널로 다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 채널을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할당함으로써 각 디바이스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요. 같은 시간이죠. 시간. 이게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스는 시간이 같죠. 1, 2, 3, 4, 5, 6이라는 정보를 같은 시간에 보내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게 TV 같은 거. 우리가 TV를 보면 채널을 바꿔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바꿔줄 때마다 화면이 바뀌잖아요. 채널을 돌릴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것은 그 많은 채널 정보들이 그 TV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사용자가 채널을 몇 번으로 맞추냐에 따라서 그 정보들 중에서 하나만의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많은 정보들 보내주는 거죠. 동시에 많은 정보들 보내주는 거죠. T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대역폭을 가진 데이터 링크의 대역폭을, 이 큰 대역폭을 채널이라는 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만든 부채널 상의 신호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여 전송된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여 전송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이게 좀 다시 지우고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설명을 드리자면 주파수 대역으로 변조하여 전송한다. 신호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자, 이 주파수 대역에 대역이 있잖아요. 대역폭이 뭡니까? 대역폭. 최고 주파수 빼기 최저 주파수라 해야 되나? 최저 주파수. 고조니까 주파수 하면 그게 대역폭이잖아요. 그래서 10MHz고 최저가 1MHz라면 이게 대역폭은 9MHz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 9MHz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1메가씩 나누는 거죠. 1메가. 맞죠? 최저가 1메가부터 10메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메가. 채널 3은 3메가, 4메가, 5메가, 6메가의 그 주파수를 쏘는 거죠. 아시겠지만 주파수가 이게 높아질수록 이 고주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헐렁헐렁하는 게 저주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 킬로고 메가하면 이거보다 더 촘촘하잖아요. 1메가는.
2메가는 이거보다 더 촘촘하게 정보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서 이게 고주파가 된다는 것은 이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대역폭은 1메가에서 아니 9메가에서 1메가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를 이렇게 1메가씩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서브 채널로, 이 채널들로 나눠서 1메가헤르츠로 그 주파수 대역으로 정보를 실어서 보내주는 거고, 얘는 2메가헤르츠로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다중화기가 이제 이거 걸러낼 때도 1메가짜리 걸러낼 수 있고 2메가짜리 걸러낼 수 있고 3메가짜리 걸러낼 수 있어서 이 6개의 정보의 데이터를 서로 구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해가 되나요? 네. 수신측은 적절한 필터를 통해 각 부채널의 신호를 구분해, 받는 쪽에서는 이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필터를 통해서. 그 기술은 다 지금 돼 있다는 거죠. 다. 이렇게 쏴주면 그러니까 이런 주파수 대역으로 쏴주면 주파수 대역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신호를. 테레비처럼. 예. 복주하여 본래 신호로 재속 구성한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경우에 부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가드밴드. 예. 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대역은 결국 대역폭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와 채널의 이용률을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된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사용 예로는 TV 방송, 케이블 TV 등이 있다. 상호 간섭.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채널 간에 일정한 공간을 띄우지 않으면, 만약 0메가에서 1메가, 그래서 1메가에서 2메가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구분 없이 만약 연결을 붙여버리면 이 두 채널 간에 간섭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잡음이 생겨서 두 개 채널을 떼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1메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1메가 정도에서 시작해서 0.1메가 정도의 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제 주파수나 잡음이 생겨도 이 서로 간에 간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 쓰지 않는 공간, 이게 가드밴드라는 거죠. 가드밴드. 예, 보호대역, 가드밴드. 그래서 이제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쓰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써도 되는데 이게 잡음 때문에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구현되므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용자 추가가 용이하고요. 주파수 분할을 하면 되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화 자체가 주파수 편의 변복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꿀 때 나오는 게 주파수 편의 변복제가 있잖아요. 주파수, 뭐 위상, 아니면 이 높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뎀 역할까지도 함께 병행한다는 거죠. 모뎀 역할까지도. 그래서 별도의 변조기 혹은 복조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중화기가 없을 때는 모뎀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중화기가 모뎀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단점은 대역폭 낭비로, 이 가드밴드 때문에 이 대역폭 낭비가 생기지나요. 그래서 채널의 이용률이 저하된다. 이런 게 있죠. 자, 이제 좀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편은 TV 방송을 위한 채널 주파수 할당을 보여준다. TV 방송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영상 신호, 컬러 정보 신호, 음성 신호를 전송해야 하므로 한 채널당 6MHz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답니다. 6MHz. 표에서 각 채널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사용하여 6MHz 간격으로 할당된다. 이번 채널은 54에서 60메가, 6메가. TV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6메가가 필요하답니다. 각각. 그래서 그 3번 채널은 60에서 66. 그래서 얘의 대역폭은 얼마죠? 최소가 54죠. 가장 적은 게 54MHz. 최저 주파수가. 최고 주파수가 806이죠. 806. 최고 주파수가 806. 그래서 얘의 대역폭은 2MHz, 그래서 752MHz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주파수는 이렇게 6메가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60, 60이 겹치잖아요. 여기는 가드밴드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가드밴드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드밴드가 없으면 채널 간의 잡음 때문에 상호 간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가드밴드를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메가헤르츠 정도는 주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는 가드밴드가 없네요. 하여튼 6메가헤르츠로 그냥 딱딱 끊었네요. 이러면 이제 주파수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100% 활용하니까 가드밴드 없이 쓰니까 좋은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죠. 주파수 대역폭을 작은 대역폭으로 나누어 한다. 근데 이게 시간축이고 이게 대역폭인데 시간은 동시에 보낸다는 거죠. 동시에. 이게 FDM의 특징이죠.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 개의 정보를 채널로 나눠서 동시에 보낸다는 거.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 대역별로 전송로가 구성된다. 동시에 전송로가 구성되죠. 전송하는 신호에 필요한 대역폭보다 전송 매체의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유효 대역폭이 지금 보내려고 하는 얘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라인 하나로 보내는데 이 하나의 라인에 보낼 수 있는 대역폭 크기가 지금 얘들 보내려고 하는 얘들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전송에 있어 시간이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전송. 동시에 보내는 거죠. 시간은. 주파수 분할은 변복적 기능도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정보 신호를 한 개의 전송 선로에 동시에 전송 가능하다. 이걸 보낼 수 있는 대역폭이 있어야 돼요. 맞죠? 대역폭이. 전송 매체를 지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아날로그 보내는 거예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디지털 투 디지털이겠죠. 시분할 자중화 장비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FDM이 타임 디비전 모듈 다중화보다 싸답니다. 이게 FDM이. 네, 멀티포인트 방식 구성에 적합하다. 구조가 간단하고 주로 저속도의 장비에 이용 가능하다. 케이블 혹은 TV 공중파 텔레비전에 적용된다. 채널 간의 누화 및 상호 변조 잡음. 채널 간의 상호 변조 잡음. 변조시킬 때 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기 위해 완충 지역으로 보호되어 가드밴드가 필요하다. 가드밴드의 이용으로 채널의 이용률이 낮아짐으로써 시분할 다중화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다. 가드밴드가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시분할 다중화, TDM,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기법이란 채널에 할당된 데이터 전송 허용 시간을 일정한 시간 슬롯으로 나누고, 시간 슬롯, 타임 슬롯. 좀 더 위로 올릴게요. 이게 잘 보이도록 그림까지. 시간 슬롯으로 나누고 채널도 다시 부 채널로 나누어 각 시간 슬롯을 부 채널에 순차적으로 할당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시분할 다중화 기법을 사용하는 부 채널은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시간 슬롯을 이용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이제는 채널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채널을. 이건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대역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거야. 시간. 얘는 1초, 얘는 2초 후에 보내고, 얘는 3초 후에 보내고, 얘는 4초 후에 보내고, 5초 후에 보내고, 6초 후에 보내고. 이건 시간 딜레이를 통해서 정보들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 딜레이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를. 얘 먼저 보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타임 슬롯을 나눠서 거기 안에 정보들을 디바이스마다 디바이스가 A, B, C가 있으면 A를 주고 디바이스 B의 정보를 싣고 C의 정보를 싣고 다시 A의 정보를 싣고 B의 정보를 싣고 C의 정보를 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시간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시간 딜레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시분할 다중화. 자,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화는 동기식과 비동식이 있는데 먼저 싱크로노스 동기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는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걸 사용한대요. 왜? 값이 싸니까. 하나의 전송로 대역폭을 시간 슬롯으로 나누어 채널에 할당함으로써
몇 개의 채널이 한 전송로의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한다. 시간을 분할하여. 특히 비트 단위의 다중화에 사용된다. 이 방식은 시간 슬롯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떤 특정 채널이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시간 슬롯으로 나누어 채널을 할당 시간폭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바이스가 A, B, C가 있어요. 버퍼는 이따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A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 C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정보를 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만약 C에 보낼 정보가 없다고 치죠. 그러면 A, B만 보내고 C는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동기식은 C도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할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C가 데이터가 없는데 원래는 최적화된 게 A, B 보내고 A, B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데 이 동기식은 A 보내고 B 보내고 C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C를 할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할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단점이 뭔지 아시겠잖아요. 쓸데없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버퍼는 뭐냐면 버퍼를 둬야 되는 게 이게 싱크를 맞춰야 돼요. 데이터를 이제 시간 간격으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낼 경우에는 계속 들어오니까 이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는데 이건 이 시간이 딱 끊기잖아요. 끊기고 또 보내고 끊기고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시작된다 끝난다 이런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정보를 전송할 때 이 받는 측과 보내는 측이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얘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에 들어온 데이터는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감안해서 버퍼를 두는 거죠. 그래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데이터들은 이게 버퍼에다가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다 처리한 다음에 또 버퍼에서 끄집어내서 또 처리하고 버퍼에서 끄집어내고 또 처리하고 이럴 용도로 채널 어댑터 버퍼가 필요하게 된 거죠. 예, 버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단말기는 입출력 어댑터에 연결되는데 이런 어댑터는 버퍼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다중화기가 단말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제어 기능도 수행한다. 싱크 맞춰야 되잖아요. 보내고 받고 언제 보낼지. 그래서 각 어댑터에는 단말기와 시분할 다중화기의 내부 동작 속도와의 속도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버퍼 기억 장치가 있다. 버퍼가 없으면 들어온 데이터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데이터 전송 못하는 거죠. 예. 시분할 다중화기는 각 부채널을 차례로 스캔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시간 슬롯을 각 부채널에 할당한다. 이때 부채널에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또 시간 슬롯이 할당되고 이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다. 이게 동기 TDM이죠. 네. 다시 특징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전송 매체상의 전송 프레임마다 해당 채널의 타임 슬롯이 고정적으로 할당된다. 보낼 자료가 없어도 할당된다는 거죠. 매체의 데이터 전송들이 전송 디지털 신호의 데이터 전송을 능가할 때 사용한다. 매체의 데이터 전송들이 전송 디지털 신호의 데이터 전송을 능가할 때 사용합니다. 송수신 스위치가 서로 정확히 동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동기 비트가 필요합니다. 동기 비트, 동기 맞춰줘야 되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단말 장치에도 타임 슬롯이 할당됩니다. 타임 슬롯은 이거죠. 시간축에 따라서 이게 채널인데 이게 타임 슬롯들이죠. 타임 슬롯을 고정적으로 할당하여 타임 슬롯이 낭비될 수 있다. 낭비된다는 거죠. 비동기식은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 이게 어싱크로너스 TDM이 이름이 두 개가 더 있는데 통계적, 스태티스티칼,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 또는 지능형 다중화 방식. 그래서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 방식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로서 동적으로 대역폭을 각각의 부채널에 할당한다.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기법은 시간 슬롯을 각 부채널에 무조건 할당하는 반면 동기식 시분할은 무조건 할당하잖아요. 통계적 시분할 기법은 시간 슬롯을 데이터 전송을 하고자 하는 부채널에만 데이터 전송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전송할 기계들만 부채널의 데이터 통신의 기회를 허용합니다. 이게 보낼 애들한테만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는 거죠. 이처럼 동적 할당 기법을 사용하여 대역폭의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고 한번 다시 이해해 보시죠. 자, 동기 시분할 방식입니다. A, B, C, D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A, B, C, D 이렇게 무조건 할당, 타임 슬롯을 할당한 게 동기식이고, 통계 시분할 다중화 또는 비동기식은 A, B만 A에 보낼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B에 보낼 데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보낼 데이터가 있는 애들만 이렇게 딱딱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낭비되는 대역폭이 있는 반면 통계 시분할 다중화 아니면 비동기 시분할 다중화는 낭비되는 대역폭이 없다는 거죠. 장점은 동일 시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렇겠죠. 예. 전송 과정에서 통계적 추측 및 오류의 분포 등을 사전에 추측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 단점,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보다 접속에 필요한 시간이 길다. 좀 제어할 게 많겠죠. 저렇게 하려면 필요 없는 애 걸러내야 되고, 필요한 애들 보내야 되고, 필요한 애 보낼 때 얘가 어떤 디바이스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접속에 필요한 시간이 길고, 포포 기억 장치 및 주소 제어 장치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겠죠. 복잡하니까. 회로가 복잡하고. 자, 특징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타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중화 방식이다. 사용자 요구가 뭐냐면, 보낼 데이터가 있는 사용자, 디바이스, 각 채널 할당 시간이 공백인 경우 다음 차례에 의한 연속 전송이 가능하여 전송 전달 시간을 빠르게 하는 방식이다. 뭐 공백인 애들은 이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 슬롯을 할당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중화 해선의 데이터 전송률을 해선에 접속된 스테이션들이 전송률이 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이건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주파수는 대역폭이 커야 되잖아요. 대역폭이 이걸 동시에 보내려면 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가진 그 단일 링크가 필요한데, 얘들은 그냥 하나씩만 보내는 거잖아요. 대역폭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역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다 합친 것보다 작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대역들보다 더 작은 대역폭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등의 기능이 있다. 데이터를 잠시 저장할 버퍼와 주소 제어, 회로 등의 별도로 필요하다. 제회로가 복잡하다. 지능 다중하기, 통계적 시분할 다중하기라고 불린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